지난 시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네, 아시아의 네 마리용 이야기도 했었고요. 잠시. 그렇습니다. 이런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잘 되고 있었다가 근데 또 위기가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위기를 맞이했나라는 네. 이야기를 하려면 좀 과거로 다 배경이 있죠. 우리도 그렇죠. 드라마에서 싸우고 나면 왜 네. 싸웠는지 알려면 또 좀 복선을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라는 곳에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자 전쟁이 끝나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네. 다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당시 이제 시스템의 핵심은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돈이 이제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상품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고 가도 돈은 그렇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이제 달러는 금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는 거였죠. 네. 즉 가만 생각해 보면 달러가 많아지면 그만큼 금도 많아져야 됐던 거죠. 없던 금도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만큼 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 이런 제도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굴릴 때 해외에 달러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뭐 마샬 플랜이라든지 이런 또 그리고 미군도 주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달러가 유럽으로 이제 가 있고 유럽에 쌓여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럽 여러 나라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점점 이제 달러 보유고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프랑스의 당시 드골 대통령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골 대통령이었어도 예.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금이 이 정도로 진짜 많긴 많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바꿔줄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골 대통령이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이 세계를 뭐 여러 나라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은 사실 달러의 힘인데 네. 그걸 뒷받침할 만큼의 금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달러를 찍어내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드골 대통령은 62년부터 지속적으로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가 쌓이면 미국에 들고 가서 금으로 바꿔오는 작업을 합니다. 아 똑똑했다. 그래서 62년에 4억 5천만 달러, 63년에 5억 1천만 달러, 뭐 65년에 다시 3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미국을 점점 이제 압박해 들어갔어요. 너희들 네. 자꾸 그렇게 종이 쪼가리만 찍어내는 식으로 사기치지 마라고 너희 하는 거죠. 수상해 지금.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도 어쨌든 처음에는 바꿔줄 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5년 1월 달에 이제 미국이 보유한 금은 당시 금액으로 151억 달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프랑스가 뭐 3억 달러, 5억 달러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151억 달러라는 금액이 1939년 이래 가장 낮은 이제 금 보유고로 낮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지만 미국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1967년이 이제 또 하나 일이 벌어졌던 게 영국이 계속 무역 적자가 이제 나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지 더 이상 못하고 파운드화 가치를 이제 일방적으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확 우리 IMF 때처럼 통화 네. 가치가 갑자기 확 낮아지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네. 그럼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브레튼우즈 체제는 각 나라는 10% 안에서만 네.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영국이 15%로 확 낮춰버리니까 어... 이게 뭔가 약속을 위반하고 네. 근데 약속을 위반했는데 뭐 특별한 페널티는 없고 네. 그러면 우리도 낮추면 되겠다.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러면 시스템 유지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심을 잡았으면 되는데 미국 역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계속 달러를 이제 찍어내다 보니까 미국 스스로 느끼기에도 야 이거 더 이상 이제 금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더 이상 달러는 이제 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달러와 금을 연동했던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고에 맞춰서 내가 달러를 사겠소, 내가 뭐 파운드를 사겠소, 네. 팔겠소라는 그 거래에 따라서 환율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도 깨졌겠다. 예. 이제 돈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처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상품처럼 자유롭게 국경을 이제 넘나들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것들은 수요 공급에 맞춰서 변화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네. 당장 이렇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 낮아진 거죠. 종이에 불과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뭐 여러 국가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 피해도 있고 화도 나는 국가들은 중동의 산유국들이었어요. 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당시 산유국들은 이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의 석유 기업들, 우리가 석유 메이저라고 부르는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고 1배럴당 이제 뭐 몇 센트씩 수수료를 받고 있었어요. 네. 달러 가치가 낮아지니까 여기 있는 수수료가 줄잖아요. 가치가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가치가. 네. 내가 그전에는 받아가지고 100만 달러 있으면 뭐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뭐 집 한 채 살 수 있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뭐 문짝 하나 살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에 네. 이제 주는 비용이 줄어든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석유 가격을 올려야겠다. 인상을 이제 추진하고 막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석유 메이저라는 기업들이 옛날보다 별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원유 가격 결정권을 이제 석유 기업이 아닌 산유국이 갖고 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산유국은 결국 이제 야 석유는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데 왜 우리가 이 가격만 받고 팔어? 올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4배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오일 쇼크 맞습니다. 때인가요? 그래서 1973년에 한꺼번에 이제 이 원유 가격이 4배로 오르면서 네. 세계 경제는 한순간에 침체의 이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반면 산유국들은 이때부터 이제 횡재가 터진 거죠. 그렇죠. 엄청난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달러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네. 일단 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면 네. 은행에다 넣어둬라. 그렇죠. 지금도 로또에 맞으면 일단 통장 만들어주고 이제 일단-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입금이겠죠. 보면은.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도 이제 평소에 자기들이 거래하던 뭐 런던, 뉴욕 네. 이런 은행에 이제 갑자기 대규모 달러를 예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장들은 나와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네. 하긴 하는데 손님을 보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달러를 굴려서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당시가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갈 이제 기업이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금만 너무 많은 은행의 입장도 참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한 금액은 줘야 되는데 네. 빌려갈 사람은 별로 없고. 이자 지급은 또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경기는 금방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네. 고민을 하다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왜 돈을 꼭 기업이나 개인한테만 빌려주지? 나라한테도 빌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선진국들 국가들만 일부 빌리던 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들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네. 이런 가난한 국가들한테 가서 세일즈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은행에 계좌 만들고 빌려가세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로서는 힘들게 맨날 조금씩 있는 달러를 어디서 동량해오거나 원조로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빌려준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죠. 네. 진짜 뭐 돈이 필요한데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반갑죠. 그렇죠. 지금도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돈 1억 빌려가실래요? 그럼 일단은 반갑잖아요. 네. 당장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국가들은 다 인프라 건설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빌려주겠다니까 돈을 막 큰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사실 뭐 꼼꼼하게 이렇게 뭐 신용이라든지 갚을 수 있나 이런 거 검토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국가가 파산하겠어? 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1972년에 170억 달러 정도였던 이제 전 세계 저개발 국가에 대한 대출 규모가 한 10년도 안 된 1981년이 되니까 2,090억 달러로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야,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던데 뭔가 이 뒤에 너무 큰 폭풍이 기다리고 예, 있을 것 같은 벌써 예감이 저와 이제 들거든요. 1년 넘게 방송을 하시다 보니 네, 저희 이제 박사님 네.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모든 수는 다 이제 파악하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은행들은 일단은 빌려주니까 이자도 갚고 좋네. 네.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예금을 털어서 그것만 빌려준 게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빌려와서 또 대출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점점 이제 엮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욕심이 좀 과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금융 당국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이제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나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랬군요. 자기들이 지금 석유 가격이 올라서 힘드니까. 그래서 이 저개발 국가, 뭐 개도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빌려온 돈으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고, 네. 또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주 전 이야기였죠. 1970년대 예.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투자 예, 활발하게 했었다. 그렇죠. 돈이 어디서 났나? 다 이렇게 빌려온 돈입니다. 다 이거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이제 빌려와서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을 잘 벌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이제 뭔가 이 끄덕거리고 있던 상황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이 이제 닥쳐오게 됩니다. 미국이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계속 지속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금리를 한꺼번에 8%를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8%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9%였는데 8%를 올렸으니까 더하면 17%가 되는 거죠. 우와. 미국 기준금리가 17%.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0.25씩 올리는데도 그렇죠. 0.5 올린다고 해서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엄청 빅스텝인데 이때는 8%를 한 번에 올려서 예. 총 17%로 올려면 와 이거는 이렇게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1980년대 초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극심한 경제적 그 침체를 겪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공장들은 문을 닫고 뭐 실업률은 높아지고 거의 그렇죠. 공황에 중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돈을 빌렸던 개인, 기업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국가도 힘들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지만 예. 그야말로 국가 부도 사태가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은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에 몇 차례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네. 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주로 이제 남미, 중미에 네. 있는 나라들이 이런 일을 이제 하곤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국가들이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도날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 국가가 부도를 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은 잊어먹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벌어졌죠.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1982년 멕시코. 그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빌렸던 3억 달러를 지불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멕시코를 시작으로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네.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좀 이렇게 줄줄이 부도 사태가 이어졌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네. 다 이제 비슷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한때는 자기들한테 열심히 이제 돈을 빌려가라고 했던 이제 은행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좀 네. 깎아주세요. 일부 탕감해 주세요. 네. 아니면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협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이제 상황이 급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이제 부도에 이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82년 말이 되자 전 세계 이제 개도국은 한 7천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한 40개 이상의 나라가 이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일이 커져도 너무 많이 커져 버렸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돈 많은 중동에서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중동 돈이네 보니까. 선진국의 은행들이 망할 상황에 내몰리게 되니까 이제 이걸 놔둘 수 없었던 선진국,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이런 나라 정부들이 나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은행들에 이제 돈을 투자해서 돈을 투입해서 일단 살려냅니다. 네. 살려내고 그다음에 이들이 보유했던 은행들이 갖고 있던 부실 채권들을 이제 정부가 떠안던지 아니면 별도의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떠안기는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갚지 못한 기구들은 이때부터 은행이랑 개별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국제기구 같은 이제 다 통합된 그 협의체에서 네. 협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아무리 봐도 너희들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탕감 네. 하는 거고, 일부는 분할 상환. 뭐 원래 내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10년 분할 상환. 네.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도 1990년대 중반까지 갚지 못한 금액들이 1,900억 달러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은 사실 네. 이 19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한 20년 동안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뭐 중남미 국가들 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큰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인 이제 구조조정, 막 기업들끼리 합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대규모 차관 도입이 성사가 되면서 겨우 이제 문제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80년대 초반에 이런 상황은 모두를 힘들겠지만 네. 이 와중에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은 또 나라와 지역들도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예.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있는 아시아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높은 이자로 인해서 달러가 이제 초강세가 되는 거죠. 다 달러로 가는 거죠. 네. 그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환율들은 대폭적으로 낮아지는, 평가절하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반면에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다른 나라로 수출되던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네. 것들은 도저히 이 달러 가치가 너무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이제 평가절하되다 보니까 달러로 환산해 보면 경쟁력이 뭐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절반 가격으로 막 내려가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은 1980년대, 82, 3년 요 시기를 전후해서 자그마치 1,9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사라진 일자리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주로 아시아 국가로 갔던 우리 거죠. 쪽으로 넘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이때 주로 이제 그 넘어갔던 업종들이 뭐 철강,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었어 했던 네. 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또 예.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겠네요. 예. 네. 뭐 근데 꼭 100% 좋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 가치가 원체 강세다 보니까 네. 수입하는 원유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그 부품이나 원료들은 들여와야 되는데 네. 이런 거 가격들이 다 달러로 계산해야 되니까 엄청 오른 거죠. 아.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힘든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일정 수준의 제조업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디선가 이득을 받잖아요. 네. 돈을 벌어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메꿀 수 나라처럼 있었겠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제 배짜라가 아니고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와 금리가 내려가는 3조 시대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1980년에 보면 198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한 4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하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하고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대만, 뭐 홍콩, 뭐 필리핀 이런 나라를 다 합해서 한 4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6년 후인 1986년이 되니까 300억 달러로 이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어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이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그쵸. 거죠. 무역 흑자가 났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적자는 우리의 흑자 뭐 이런 아. 식이었던 거죠. 참 1970년대 초반에 브레튼 우즈 체제 예. 이 체제 이후에 한 20년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렇게 미칠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좋게 간 게 아니고 막 네. 격동의 시절이었던 거죠. 네,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세계에 맞아요. 영향을 미쳤네요. 그러니까 1444년 만들어진 시스템이 30년을 못 가고 일단 금이랑 달러를 바꿔준다. 이게 네. 이제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20년에 걸쳐서 세계 경제는 이제 큰 이제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거죠. 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제 이 혼란한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견뎌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게 다행스럽고 이제 운이 좋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긴 좋았네요. 네.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죠, 네,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